사실 저는 200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IT는 정말 잘 나갔거든요. 실제 그랬습니다. 한국의 미니홈피, 그리고 또한 세이클럽, 또한 다음에 카페 서비스, 네이버의 지식인, 이런 서비스들은 사실 해외에서는 탄생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건 한국이 웹에 있어서 정말 최강자였던 거나 다름없거든요. 실제 제 기억도 그렇습니다. 2002, 3년도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한국의 미니홈피에 도토리라고 하는 이 비즈니스 화폐나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면서 그런 서비스를 세계에서 배우러 왔었거든요. 그런 한국이 IT 강국이라 불리던 한국이 어려워지고 있죠. 그 어려워진 건 사실 웹의 2.0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7년도 경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한국의 IT는 혁신이 없었고 그 이후에 2009년 11월 스마트폰, 즉 아이폰이라 불리는 스마트폰이 한국에 상륙되면서 이미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가 등장을 하면서 한국의 IT는 사실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하죠. 한국의 IT가 왜 이렇게 내리막길을 갔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PC가 가져다준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PC는 인터넷 서비스라고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냈죠. 사실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1990년대 초반입니다. 그 당시에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PC 통신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했어야 되거든요. 뭐 하이텔이나 천리안이나 나우누리와 같은. 그 당시에 PC 통신에서는 사실 제한적인 서비스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비스가 공짜가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PC 통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화 통화료와 함께 정보 이용료를 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타파시킨 것이 바로 웹이죠. 웹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태계가 구현되면서 웹에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뭐 예를 들면 한메일, 카페, 아이러브스쿨, 또 코리아닷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 그 이외에도 네오이지에서 제공했던 세이클럽이라는 서비스부터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이 되죠. 근데 그 서비스들은 다 공짜였었거든요. 즉 별도의 정보 이용료를 받지 않고 모든 것이 공짜인 인터넷 서비스가 등장을 하면서 기존의 PC통신은 내리막길을 가게 되죠. 그렇게 공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생겼느냐? 사실 사용자들한테는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광고주들이 광고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없던 게 아니었어요. 텔레비전이 대부분 우리가 공짜로 보잖아요. KBS 빼고는. 또한 신문도 사실 신문사가 신문지를 팔아서 버는 것보다 그 신문에 들어있는 광고로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하는 겁니다. 그런 걸 놓고 볼 때 실제 사실 과거부터 그런 광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은 있었어요. 사용자들의 시간을 돈으로 치환하는 거죠. 그 광고 비즈니스 모델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사실 온라인에서는 웹이 성장하면서부터죠. 그래서 PC통신에서 유료로 제공했던 서비스들이 웹에서는 공짜로 제공이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온라인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순수 온라인 기업으로 성장한 것들이 네이버나 다음 이외에도 해외에도 우리 국내 그런 서비스가 등장을 했었어요. 라이코스 코리아나 야후 코리아나 이런 서비스들은 순수 온라인 서비스를 만들던 기업들이죠. PC라고 하는 게 새로운 생태계를 제공하면서 그 새로운 생태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혁신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1990년대 하반기에 얼마나 많은 인터넷 서비스가 있었는지. 다음이나 네이버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가 본물처럼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도 금융권에 종사하시는 그리고 기존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큰 대기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온라인 서비스를 창업하거나 온라인 관련된 시작되는 스타트업들에 종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러시였었거든요. 대기업에 가는 것보다 오히려 스타트업 가는 거, 벤처 가는 게 큰 꿈이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2002년도, 3년도 지나면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위기가 닥치고 그러면서 갑자기 닷컴 버블론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러면서 사실 약간 위태위태하긴 했지만 IT 혁신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카머스만 해도 그렇지 않나요? 예전에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장터나 백화점이나 시장을 가야 되죠. 그 이후에 온라인 기반으로 쇼핑을 하게 된 건 홈쇼핑입니다. TV를 보면서 우리 11번이나 9번이나 7번 중간중간에 채널들이 많이 있잖아요. GS 홈쇼핑부터 시작해서 그런 홈쇼핑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구매했던 시기가 바로 1990년대, 2000년대죠. 그런데 웹에서 본격적인 인터넷 서비스가 성장을 하면서 전자상거래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 전자상거래는 크게 첫 번째는 옥션, 이런 경매 서비스에서 시작을 해요. 경매 사이트에서 사용자들이 물건을 올리고
물건을 올리면 구매자들이 그 물건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경매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쇼핑몰이 등장을 하죠. 백화점처럼 다양한 물건들을 진열을 해놓고 그렇게 진열된 상품 중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구매하는 형태의 몰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몰 등장한 이후에는 오픈마켓이 등장을 하죠. 오픈마켓은 누구나 공식적인 정식으로 판매자가 되는 거죠. 판매자가 제품을 진열해 놓게 되면 구매자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형태의 오픈된 형태의 마켓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경매 사이트, 몰, 오픈마켓 이런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카머스가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포탈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그리고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은 PC통신에서 웹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태가 형성되면서 혁신적인 서비스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포탈하면 떠오르는 기업들 그리고 또한 전자상거래 하면 떠오르는 기업들 옥션, G마켓부터 시작해서 인터파크, 예스24 이런 기업들은 과거에 어마어마하게 크던 어떤 대기업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불과 5명, 6명, 10명도 안 되는 작은 스타트업들로 시작을 했죠. 근데 그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한 겁니다. 성장하기 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게임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실 게임을 무척 좋아했었는데 제가 주로 1980년대 그 당시에 게임을 했던 공간은 오락실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주로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는 집에서 텔레비전에 게임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게임을 즐겼었거든요. 그런데 그 온라인 게임이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죠. 바로 네트워크 게임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MMORPG라 불리는 게임부터 시작해서 한국이 전 세계의 게임 산업을 이끄는 중요한 리더가 됐던 거는 그 당시 1990년대 하반기 웹이라고 하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할 때 그때 다양한 형태의 게임 혁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즉 결론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 때 혁신적으로 여러 아이디어들이 물밀듯이 쏟아지면서 스타트업들로 혹은 큰 대기업에서도 작은 벤처들로 서비스를 만들어내야지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이 잉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1990년대 지나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포탈,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비즈니스, 두 번째로는 전자상거래, 세 번째로는 다양한 형태의 게임 산업, 이런 것들이 한국의 IT를 지탱했던 힘이었습니다. 한국의 IT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던 비결은 탄탄한 인터넷 인프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정액제였거든요. 그리고 전국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웹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태계에 다양한 형태의 한국 인터넷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어떤가요? 제가 스마트폰을 처음 본 거는 2008년도 정도였을 걸로 기억합니다. 2007년 중반에 미국에서 아이폰이 출시가 됐거든요. 아이폰 1세대가 처음 출시됐을 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애플이 무슨 컴퓨터 만들던 회사가 휴대폰을 만든다고 난리야.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애플 아이폰의 2세대가 나오고 3세대가 나오고 2008년이 지나면서 갑자기 아이폰 열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하죠. 그 당시 한국은 어땠나요? 한국은 2008년 아니 2009년 11월 이전까지만 해도 아이폰을 구경조차 못했어요. 왜? 아이폰이 한국의 이동통신사가 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즉 새로운 스마트폰 시대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거죠. 앞서 설명드렸던 웹에서 새로운 혁신 서비스,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에 컴퓨터가 빨리 보급됐고, 두 번째로는 인터넷 인프라가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의 그런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됐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웹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이 등장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미 2007년에 미국에서 출시된 아이폰조차 한국에 출시되는데 2년 6개월 이상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만큼 뒤늦었다는 거죠. 물론 한국의 사용자들은 정말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기계를 빨리 받아들이는 건 훌륭했으나 중요한 건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혁신에 뒤처질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아쉬운 건 한국의 웹에서의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서비스 모델들이, 비즈니스 모델들이 모바일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져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서비스, 다 한국의 모바일 앱들이 세상을 지배했으면 참 좋으련만 이미 출발점부터 늦게 시작했다는 거죠. 아무튼 다행인 건
그렇게 늦게 시작한 스마트폰 시대이긴 하지만 한국 사용자들은 또 한국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은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변화들이 일고 있죠. 모바일, 즉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변화된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미디어 시장의 지각 변동입니다. 컨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유통하는 구조가 바뀌었죠. 사람들이 예전에는 포털에서 실시간 이슈 검색을 소비하고 또한 포털에 있는 뉴스를 소비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에 있는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또한 다양한 형태의 포털 앱과 다양한 검색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뉴스를 소비하고 있죠. 또한 방송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만 TV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공중파를 볼 수가 있고 또한 스마트폰에서 케이블 TV의 다양한 모바일 관련된 영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서도 또 TV팟을 통해서도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기존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동영상을 볼 수가 있죠. 미디어 시장의 지각 변동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스마트폰 덕분에. 또한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1990년대 하반기와 2000년대 초반에 웹이라고 하는 생태계, 새롭게 조성된 생태계 덕분에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탄생했던 것처럼 지금 역시나 모바일 덕분에 다양한 형태의 스타트업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여러분들 누구나 쓰고 계시는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죠. 또한 서울버스나 하철이와 같은 교통 관련된 앱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야식 배달을 시켜 먹기 위해서 사용하는 배달의 민족과 같은 앱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예약을 하기 위해서 식당에 예약을 하기 위해서 쓰는 포인과 같은 앱도 있습니다. 전 세계의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라디오 알람과 같은 앱도 있고요.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형태의 교육용 앱과 게임 앱들이 있죠. 이렇게 수많은 작은 회사들에서 모바일 앱과 관련된 새로운 신규 혁신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거든요. 마치 PC통신에서 웹으로 시장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혁신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역시나 웹에서 스마트폰으로 변화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혁신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커다란 변화는 글로벌 서비스들이 한국에 강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웹에서는요. 야후코리아나 라이코스코리아, 알타비스타부터 시작해서 해외에 있던 서비스들이 한국에서 제대로 성장을 못했어요. 뭐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신토부리 서비스들이 한국의 웹을 지탱했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웹에서 쓰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외국 서비스가 아니라 다 한국 서비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대 기업인 구글조차도 한국에서는 웹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2%도 안 됩니다. 그만큼 한국 기업이 잘한 것도 있거니와 또 한국 사용자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로컬라이전 서비스가 주목받은 가장 큰 겁니다. 그런데 모바일은 어떻죠? 모바일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주로 서비스, 카카오톡 이외에 SNS 서비스라 불리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그리고 또 사진 공유 서비스인 인스타그램, 그리고 또 안드로이드 폰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쓰시는 검색 서비스인 구글 검색부터 시작해서 지메일, 유튜브, 이 모든 서비스들은 해외 서비스거든요. 즉 모바일이 보급되면서 웹과는 달리 외국 서비스가 한국에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정말 커다란 변화거든요. 웹에서 그렇게 한국 시장에 노크를 하고 투자를 했던 글로벌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모바일에서는 해외 서비스가 쉽게 주목받는 거죠. 물론 반대도 가능합니다. 한국에 있는 서비스가 해외로 진출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톡이 해외로 진출하고 우리 국내에 있는 다양한 모바일 게임 앱들이 해외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점은 물론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한국 IT가 위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기에 접어든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글로벌 서비스가 한국 진출이 쉬워졌습니다. 진입 장벽이 없거든요. 과거 PC에서는 언어의 장벽뿐만 아니라 웹에서 한국에 있는 서비스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해외 서비스가 주목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모바일에서는 터치 두세 번이면 쉽게 앱스토어에서 구글 플레이에서 해외 서비스를 만나볼 수가 있거든요. 또한 해외 서비스도 각 국가의 특징에 맞게끔 로컬라이제이션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용자들이 글로벌 서비스에 아주 편안하게 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작은 스타트업들의 다양한 형태의 약진과 함께 웹에 가지고 있던 대단위의 한국 대기업의 서비스 또 포털의 서비스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건 한국 IT가 심각한 위협에, 즉 심각한 위기 상황에 접어들었다는 증거죠.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아이폰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더 이상 SKT나 KT의 고객이 아닙니다. 애플의 고객이거든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S3를 구매하는 고객들은 삼성전자의 고객이 아니라 구글의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말기 안에 들어가 있는 운영체제와 그 단말기 안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유통 플랫폼, 음악을 유통해주는 아이튠즈, 앱을 유통해주는 구글 플레이, 그리고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유통해주는 유통 플랫폼들이 다 구글과 애플의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유통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그 작은 스마트폰에서 애플이나 구글과 대비해서 헤게모니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즉 통신사와 제조사 그리고 국내에 있는 포털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 모델의 연속선상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할 뿐이라는 거죠. 이건 한국 IT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접어들었다는 거거든요. 이 위기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과거 웹에서 그랬던 것처럼 더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혁신적인 서비스가 등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모바일에서 혁신 서비스란 어떤 것들이냐? 대개 모바일에서의 킬러 앱들은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이죠?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개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킬링타임 하기 위해서죠. 하루 24시간 중에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네, 바로 잠자기 전 침대 위에서입니다. 그만큼 심심할 때, 뭔가 할 게 없을 때 스마트폰을 습관적으로 본다는 거죠. 물론 뭔가 기다릴 때, 커피숍에서 친구를 기다리거나 버스를 기다리거나 지하철을 기다릴 때도 스마트폰을 많이 보기는 하죠. 이렇게 심심할 때 스마트폰을 봅니다. 두 번째는 무언가 찾고 싶을 때, 뭔가 궁금해서 호기심이 있어서 뭔가 알고 싶을 때 스마트폰을 또 만지작거리죠. 그러다 보니까 텔레비전을 보다가 TV에서 나온 맛집을 찾아보고자 한다거나 혹은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뭔가 궁금할 때 찾아보고요. 세 번째로는 누군가 그리워서 통화를 하거나 그 친구하고 연결을 해서 그 친구의 상황을 좀 파악하고 싶을 때.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친구가 무슨 일이 있나, 친구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 메시지를 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스마트폰의 사용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심심할 때, 무언가 찾고 싶을 때, 누군가가 그리워서.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앱들이 있죠. 즉 우리가 쓰는 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을 때울 때 쓰는 앱들은 주로 즐기고자 쓰는 앱들, 엔터테인먼트 앱들이죠. 대표적인 게 게임이죠. 심심할 때 대부분 애니팡 하잖아요. 드래곤 플라이트하고. 즉 심심할 때 쓰는 앱들은 주로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앱들이에요. 두 번째, 궁금해서는 검색을 하죠. 그럼 검색 앱이 되겠죠. 그러니 예를 들면 네이버 앱이든 다음 앱이든 혹은 구글 앱이든 혹은 다음 지도든 팀 앱이든 이렇게 교통정보를 검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버스나 하철이나 이런 앱들이죠. 세 번째로 누군가가 그리워서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내고 있지? 사람들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그렇게 누군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싶을 때 쓰는 앱들은 카카오톡, 마이피플 혹은 SNS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서비스들은 누군가가 그리워서 보는 겁니다. 카카오 스토리도 대표적인 앱들이죠. 이렇게 혁신적인 서비스, 지금 설명드렸던 이런 세 가지의 기본 틀을 가지고 혁신적인 사용자들의 니즈를 이끌어내는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혁신 서비스를 다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자는 거죠.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그 부분은 다행히 한국이 게임 강국이다 보니까 모바일에서도 강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많은 모바일 게임사들이 이 부분을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심할 때 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유튜브와 같은 서비스들은 구글이 지배하고 있죠. 두 번째, 누군가 뭔가 어떤 정보를 찾고 싶을 때 검색하는 서비스는 누가 지배하고 있죠? 그건 다행히 한국의 포털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포털의 통합 검색 앱, 네이버 앱, 다음 앱이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SKT의 팀앱이라든가 혹은 다음 지도 같은 것들이 지배하고 있죠. 교통정보와 관련된 것들은 작은 스타트업들이 만든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서울버스나 하철이 같은 것들 혹은 배달의 민족 같은 것도 검색할 때 쓰는 앱들이죠. 이런 앱들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누군가가 그리워서 그와 연결하고 싶을 때 쓰는 앱들은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가 대표적인 거죠. 그 외에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있고 제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서비스를 쭉 놓고 보면 글로벌 서비스와 또한 한국의 포털 서비스와 또 작은 스타트업들 서비스 이게 섞여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혁신적인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했을 때 혁신적인 움직임이 없게 되면 이런 시장을 놓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시장을 놓치게 되면 비즈니스 모델의 기회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웹에 있어서는 한국에 있는 서비스가 90% 시장을 장악했다면 모바일에서는 한국형 서비스보다는 글로벌 서비스의 약진이 도드라지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되면 한국의 스마트폰의 부가가치, 부가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은 글로벌에 뺏길 우려가 있는 거죠. 또한 기존의 웹을 장악하고 있던 많은 기업들도
모바일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많은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사실 위기 속에서는 항상 기회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새로운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의 기회를 잡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서비스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럼 서비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서비스라고 하는 건 결국 김밥과 같은 겁니다. 마치 김밥처럼 자주 손이 가고 자주 습관적으로 찾게 되고 이런 걸 킬러 앱이라고 하죠. 즉 서비스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걸 말합니다. 모바일에서든 웹에서든 어떤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이 자주, 많이, 그리고 오래 쓰는 그런 서비스를 발굴해내는 겁니다. 그런 혁신적인 서비스를 발굴해내야 거기에 트래픽이 모이게 되고 트래픽이 모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게 킬러 앱으로 자리매김한 웹에서의 인터넷 서비스들이 앞서 설명드렸던 한메일, 카페, 미니홈피, 지식인, 네이트원, 블로그 이런 서비스들입니다. 웹에서 그런 서비스들이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던 것처럼 모바일에서 역시나 그런 서비스들이 즉 킬러 앱들이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국과 해외 서비스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재밌는 거는 서로 좀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 IT의 특징은 글로벌 미국 혹은 일본 혹은 유럽과는 좀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제 개인 사견이긴 한데 제가 다양한 컨퍼런스, IT 컨퍼런스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 나라의 IT 특징들이 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오타쿠 문화라고 하죠. 근데 일본의 오타쿠 문화는 한국과는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오타쿠들이 소비력을 가지고 있어요. 즉 실제 물건을 구매한다는 거죠.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으로. 마징가 제트, 건담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이 아톰, 이 비싼 독특한 형태의 프라모델이나 혹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 것 같은 긱스러운 제품들, 그런 제품들을 이 오타쿠들은 구매를 하거든요. 그것도 비싼 가격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타쿠 문화가 단순히 B급 문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갖춘 오타쿠들이 물건을 구매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됩니다. 그러면서 다양성들이 표출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문화 자체는 정말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틈새 시장, 니치마켓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형태로 발전을 합니다. 이게 일본의 IT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매니아의 문화입니다. 이건 미국의 문화거든요. 미국은 매니아들이 되게 많죠. 오타쿠와 매니아는 다르거든요. 오타쿠는 혼자 즐기는 거고요. 매니아는 함께 즐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동호회를 만들고 또 심지어는 그 동호회에서 그냥 단순히 즐기는 게 아니라 그걸 더 발전시키죠. DIY라고 부르죠. 직접 뭔가 설계를 해보고 고쳐보고 이러면서 그 문화 자체가 주류 문화로 편성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애플의 아이폰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나온 많은 제품들은 그렇게 매니아들이 모여서 어떤 제품들을 연구하고 그렇게 연구한 제품이 실제 상용화까지 즉 실제 일반 리테일 시장에 판매되는 제품으로까지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문화적인 특징, IT 문화의 특징은 이걸 고스란히 가지고 있죠. 이 매니아들이 점차 함께 제품을 만들고 고민해가면서 새로운 형태로 크게 그것도 그냥 크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검증이 됐기 때문에 집단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게 글로벌로도 진출이 가능하죠. 미국의 IT 문화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유럽의 문화는 통합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자체가 워낙 다양한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국가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이 글로벌로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들이 탄생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컨퍼런스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일본의 오타쿠 혼자 즐기는 거 혹은 미국의 매니아 함께 즐기는 것과는 달리 이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협력 관계를 맺으며 제품을 디벨롭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열리는 IT 컨퍼런스들은 주로 편안한 복장보다는 다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와요. 반면에 미국의 매니아 문화는 그 특징에 맞게끔 CES나 혹은 애플의 WWDC와 같은 컨퍼런스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좀 청바지를 입거나 이렇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품에 대한 토론을 하죠. 그런 면에서 유럽의 문화는 통합이 되는 겁니다. 비즈니스적으로. 그래서 서비스나 어떤 일반적인 매니아나 이런 것과는 달리 돈을 벌 수 있는 국가 간 협업 같은 모델 이런 것들이 좀 많은 편이죠. 전반적으로 오타쿠 문화를 빼고는요. 매니아 문화나 컨버전스 문화는 다 상생의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하고. 그런데 한국의 IT를 보게 되면 상생의 비즈니스가 좀 덜합니다. 한국 IT를 위기라고 진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뒤늦었기도 하고 새로운 플랫폼의 혁신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제일 큰 이유는 상생의 비즈니스가 없어요. 한국은. 자, 예를 들면
애플의 아이폰은 그냥 애플이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애플의 아이폰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구글과 야후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아이폰을 구매했을 때, 아이폰 1세대, 2세대를 구매했을 때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앱들은 구글의 지도와 구글의 유튜브, 야후의 날씨와 야후의 증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메일과 야후 메일 서비스 같은 것들을 쉽게 쓸 수 있는 설정값도 있고요. 또한 브라우저를 열게 되면 구글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쓸 수가 있죠. 즉 이미 애플의 아이폰은 구글과 야후와 같은 온라인 기업, 그리고 또 미국의 통신사, 이들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거죠. 반면에 한국의 IT는 그렇게 상생과 협업보다는 독자적으로 모든 걸 혼자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혼자 해야 독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통신사, 제조사 혹은 온라인 기업인 포탈 이런 많은 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생하면서 협력적으로 제휴를 해서 어떤 서비스나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주로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IT 자체가 우물안 개구리를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립되는 겁니다. 이게 한국 IT의 가장 큰 아쉬움이거든요. 근데 그 아쉬움이 모바일,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한국이 전통적으로 정말 가장 잘하는 것 중 하나는 하드웨어를 잘 만들고 두 번째로는 IT 인터넷 네트워크 인프라가 훌륭하다는 점이거든요. 그 두 가지를 기반으로 좀 더 많은 서비스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사실 IT는 이제 앞으로 모든 산업의 영차 산업이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IT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것들이 없어질 거예요. 즉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다 IT를 기반으로 할 겁니다. 이미 컴퓨터와 인터넷 없는 삶을 꿈꿀 수 없게 됐고 스마트폰이 없는 삶은 꿈꿀 수 없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단순히 오락이나 게임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웹에서 하던, 즉 PC에서 하던 검색이나 전자상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금융도, 즉 은행 관련된 업무도 할 수 있고 또한 생활정보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예약도 할 수가 있고 또한 배달도 시킬 수가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즉 IT라고 하는 게 단순히 IT 영역이 아니라 다양한 다른 산업과 연관을 맺어가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흔히 융합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융합 비즈니스의 핵심은 A와 B가 합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IT는 다른 산업과 융합되기에 가장 적합하죠. 의학과 관련된 거와 융합되기도 적합하고요. 그리고 또 각종 일반적인 산업들, 그것과 융합되기에 가장 적합한 게 IT죠. IT는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앞서 설명드렸던 전자상거래만 해도 IT가 없었다면 이렇게 성장을 못했겠죠. 우리가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리고 스마트폰에 손가락 하나만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그리고 택배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물건을 구매하는 유통, 즉 쇼핑, 이쪽 부분이 IT와 결합한 좋은 사례거든요. IT는 다양한 산업과 접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IT는 단순히 그냥 IT 자체만 가지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산업에 어떤 형태로 도움을 줄까, 다른 산업을 성장시키는데 어떻게 밑거름이 될까, 이런 방식으로 IT가 더욱 성장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IT 인프라나 IT에 대한 기술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앞으로 더욱더. 그런 면에서 IT의 성장이 앞으로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위기의 한국 IT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앞서 설명드렸던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 그리고 다른 BIT 산업과의 연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기업들 간의 협력적인 모델, 이런 모델들이 뒷받침되게 되면 한국의 IT가 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